어머니, 술 마시면 죽어요. 팔순잔치 한복판에서 26살 외손녀가 술상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야, 이년이 미쳤어. 방금 들었어요. 큰애 삼촌이 수면제 넣었다고 심장약이랑 같이 먹으면 잠들듯이 간다고. 손녀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하며 술을 따라준 자식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루 한 끼 굶어가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새벽 장사로 등골이 휘도록 번 돈 전부 그놈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 자식이 내 팔순잔치 날 내 술잔에 약을 탔습니다. 70억짜리 땅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가 10년 동안 제 통장에서 8억을 빼돌렸다는 것을, 둘째 아들까지 형과 짜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70억 땅을 싹 정리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줬는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팔순잔치날 자식한테 독살당할 뻔한 할머니가 10분 만에 70억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내 술잔에 약을 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기막힌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80이 됐어요. 평생을 농사짓고 장사하며 자식 넷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한테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자식한테 목숨을 잃을 뻔한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팔순잔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침대 옆 서랍에서 심장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5년 전부터 먹는 약인데 하루라도 걸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꼭 챙겨 먹어야 해요. 약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하늘 아래 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정호, 둘째 정민, 막내딸 정숙, 그리고 외손녀 민지까지. 마당을 쓸면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어요. 80평생 고생만 했는데 오늘만큼은 자식들한테 대접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날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큰아들 정호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호가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대문을 들어서며 활짝 웃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세요. 큰 며느리 미경이가 그 뒤를 따라오며 고급스러운 포장의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담근 약술이에요. 몸에 좋은 약재를 넣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오늘 꼭 드셔야 해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군 적이 없는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상냥한가 싶으면서도 그냥 잔칫날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술병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데 약술 먹으면 좀 낫겠지. 미경이가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오늘 꼭 드셔야 해요. 제가 직접 따라 드릴게요. 곧이어 둘째 아들 정민이가 도착했어요. 정민이는 형 뒤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정민이는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형 그늘에 가려서 늘 조용히 지냈죠.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막내딸 정숙이는 지방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수기가 땀에 젖은 얼굴로 대문을 들어서며 헐떡였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버스가 밀렸어. 정수기는 늘 그랬습니다. 오빠들처럼 넉넉하지 않아서 늘 구석에서 조용히 일을 도왔어요. 20년 전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달려와 주니 고맙더라고요. 저는 정숙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와줘서 고맙다. 정숙이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지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북적했어요. 저는 상 위에 앉아 손님들 인사를 받으며 이게 바로 팔순의 기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손녀 민지만 안 보였어요. 민지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야간 근무 때문에 늦는다고 했거든요. 저는 민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직접 키운 아이예요. 정숙이가 이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때 7살 민지를 저한테 맡겼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 앞까지 손잡고 걸어가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지는 제 손녀이기 전에 제 딸 같은 아이였어요. 난 12시가 넘어서야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민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터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열린 부엌 창문 너머로 큰 외삼촌 정우와 큰 외숙모 미경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면제 많이 넣었어? 심장약이랑 같이 먹으면 확실하다며?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잠들듯이 가시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민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수면제, 심장약, 잠들듯이 가신다. 민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어요. 심장약을 먹는 환자가 수면제를 과량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심장이 느려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잔치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잔치상에서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 위에 앉아 자식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기분이 좋았어요. 미경이가 직접 술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담근 약술이에요. 첫 잔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미경이가 술을 따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는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술 마시면 죽어요. 민지가 벌떡 일어나 술상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술잔이 깨지고 음식이 쏟아지고 온 상이 난장판이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소리쳤습니다. 큰아들 정우가 벌떡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야, 이년이 미쳤어. 할머니 생신상을 뒤엎어. 정우가 민지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미경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엎질러진 술을 황급히 닦아내고 있었어요. 냅킨으로, 앞치마로, 손에 잡히는 대로 술을 닦아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던 거죠. 민지가 정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큰 외삼촌이랑 큰 외숙모가 부엌에서 말하는 거. 수면제 넣었다고, 심장약이랑 같이 먹으면 잠들듯이 간다고.
잔치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수면제? 심장약? 잠들듯이?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왜 그런 짓을 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지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시장에서 종일 서서 팔았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번 돈은 전부 자식들 입에 넣어줬습니다. 정호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 없어서 논 한 떼기를 팔았어요. 정민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학원비 대느라 제 치료를 미뤘어요. 정숙이 시집갈 때는 혼수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내 팔순잔치 날 내 술잔에 약을 탔습니다. 저는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우야,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정우는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정수기가 달려와 제 머리를 받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쌌습니다.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민지가 엎질러진 술을 재빨리 휴지에 적셔 챙기는 게 보였어요. 증거를 남기려는 거였죠. 정우와 미경이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구급차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80평생 이렇게 비참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링거가 달려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드세요? 민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잔칫날 쓰러지셨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술상, 민지의 비명, 깨진 술잔, 정우의 눈을 피하던 얼굴, 가슴이 다시 아파왔어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셔서 심장에 무리가 갔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대처하셔서 다행이에요. 의사가 나간 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술, 검사 맡겼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네. 제가 그날 엎질러진 술을 휴지에 적셔서 가져왔어요. 병원 검사실에 맡겼는데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고용량 수면제가 나왔어요. 할머니 심장약이랑 같이 드셨으면 진짜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 했구나.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가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시골 단칸방에서 산파 도움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돈 벌러 나가고 없었거든요. 밤새 진통을 하다가 새벽녘에 정우가 태어났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로 울던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말아야지.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으로 가서 좌판을 폈어요. 종일 서서 두부를 팔고 저녁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왔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이 수두룩했어요.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고 또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아이들 입에 넣어줬습니다. 정우가 대학 갈 나이가 됐을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저는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논 한 떼기를 팔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년 땅을 팔다니 라고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내 자식 대학 보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정우가 대학 입학하던 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정우 옆에 서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새끼가 대학생이 됐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식이에요. 내가 밥 굶어가며 키운 자식이에요. 내가 등골이 휘도록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낸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내 술잔에 약을 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주룩주룩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민지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병문안이라며 정우가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정우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정우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민지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확 빼버렸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약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미경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날 그게 뭐예요? 민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술상을 엎어버리고 어머니도 거기 휩쓸려서 쓰러지시고 그게 다 약 때문 아닐까요? 어머니 연세가 연세이시니 미경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미경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야. 검사 결과도 나왔어. 그 술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어.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검사요? 그래, 검사. 민지가 그날 술을 가져가서 검사 맡겼어. 고용량 수면제가 나왔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미경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미경이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일단 푹 쉬세요. 저희 또 올게요. 두 사람이 허둥지둥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내딸 정숙이만 병실을 지켰습니다. 정숙이는 잔칫날부터 계속 제 곁에 있었어요. 밤새 쪽잠을 자면서 저를 돌봤습니다. 정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많이 속상하지? 저는 정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내가 키운 자식이에요. 하지만 정숙이는 오빠들과 달랐습니다. 늘 구석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재산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20년 전 남편한테 버림받고 어린 딸을 저한테 맡기고 혼자 지방에 내려가 식당을 차렸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저는 정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그래도 너 하나는 내 자식이구나. 정숙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올걸. 내가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정숙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비가 걱정됐어요. 며칠째 입원해 있으니 돈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집에 가서 통장 좀 가져와라. 안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민지가 집으로 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지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통장이랑 종이 뭉치였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통장 찾다가 발견했어요. 민지가 종이 뭉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농협 거래 내역이었어요. 10년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출금이 되어 있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어떤 달은 800만 원. 그리고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미경, 큰 며느리 미경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10년 동안이에요. 합계 내봤는데 8억이에요. 8억이 큰 외숙모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8억이라니. 저는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 전부터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우가 말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통장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농사일 하랴, 장사하랴, 바빠서 통장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정우가 통장을 관리했어요. 아니, 정우 뒤에는 미경이가 있었던 거죠. 10년 동안 저 몰래 돈을 빼갔습니다. 정숙이가 거래 내역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이랬어? 10년 동안? 이게 말이 돼? 정숙이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오빠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 정우 오빠가 통장 관리했으면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큰 외삼촌이랑 큰 외숙모가 같이 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번이었어요. 내 술잔에 약을 탄 것도 배신이었고 10년 동안 8억을 빼돌린 것도 배신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더 있다고? 민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병원 후배한테 들었는데요. 둘째 외삼촌이 2달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대요. 정민이가 왜 어머니 치매 검사를 어떻게 받게 하냐고 물어봤대요. 보호자가 강제로 치매 검사를 시킬 수 있냐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정민이가, 그 조용하던 둘째가, 정수기가 소리쳤어요. 정민 오빠도 한패였어? 오빠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를 치매 판정 내려서 후견인 지정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정우와 미경이 나를 죽이려 한 건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실패하면 그 다음 방법이 치매 판정이었던 거죠. 나를 죽이거나 미친 사람으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식들 키우는데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할 생각도 없이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랬습니다. 내 돈을 훔치고 내 술에 약을 타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평생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퇴원을 했어요. 의사가 이제 집에서 안정 취하셔도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민지가 저를 부축해서 택시를 탔어요. 시골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평생 써온 번호였습니다. 삐. 문이 안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삐. 또 안 열렸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내 집이었습니다. 60년을 산 내 집이에요. 남편이랑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이고 자식 넷을 낳아 키운 집입니다. 그 집 앞에서 저는 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외삼촌, 할머니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혹시 바꾸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 어머니 입원하신 사이에 보안 때문에 바꿨어. 나중에 알려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내 집 앞에 서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이것들이 진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어디 가실 데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큰아들 집? 나를 죽이려 한 놈의 집에 어떻게 가요? 둘째 집? 그놈도 한패였습니다. 막내딸 정수기는 지방에서 식당을 하고 당장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저는 내 집 앞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순자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박춘배 이장님이었어요. 춘배 이장님은 저랑 6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랐어요.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키우고
손주 보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늙었습니다. 춘배 이장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얼굴이 왜 이래? 반쪽이 됐구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춘배 이장님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춘배 이장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장님 댁 마누라 분이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뜨다가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만에 먹는 집밥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먹던 밥은 맛이 없었거든요. 춘배 이장님이 물었어요. 순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잔칫날 쓰러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뒤로 통 소식이 없더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정우가 내 술에 수면제를 탄 것, 미경이가 10년 동안 8억을 빼돌린 것, 정민이까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것,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 다 말하고 나니 목이 막혔습니다. 춘배 이장님이 밥상을 탁 쳤어요. 이 천하의 못된 놈들, 제 애미한테 약을 타? 짐승도 안 그래. 이장님 마누라도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순자 언니 평생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내 자식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춘배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자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변호사 부를 돈도 없고. 춘배 이장님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후 이장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순자야, 나 생각난 사람이 있어. 저는 이장님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무료 법률 상담회 했잖아. 그때 온 변호사가 있었어.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3년 전이면 남편 3년상 치르느라 정신없을 때였거든요. 춘배 이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상담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릴 때 이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고. 전쟁 끝나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밥을 나눠줘서 살았다고.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춘배 이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순자야, 혹시 너 전쟁 끝나고 고아한테 밥 준 적 있어? 그 순간 6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53년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담장 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가보니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0살쯤 됐을까요? 앙상하게 마른 남자아이였어요. 눈만 크고 팔다리는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사흘째 못 먹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우리 집도 끼니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한 그릇 퍼왔어요. 반찬은 없었습니다. 그냥 흰밥에 된장 한 숟갈 올린 게 전부였어요. 아이가 그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손으로 퍼먹을 기세였어요. 밥을 다 먹고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뒤로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도 곧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춘배 이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60년 전인데. 춘배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강태영이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아주머니 아직 살아계시면 꼭 찾아뵙고 싶다고. 이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전화해 볼게. 그때 명함 받아뒀거든. 이장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 전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됐다고? 살아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춘배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님이시죠? 저 3년 전 마을 법률 상담회 때 뵀던 박춘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장님이 잠시 말을 끊고 저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은인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진짜요? 그 할머니 찾으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굶어 죽을 뻔하던 고아가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 자식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60년 전 밥 한 그릇 준 인연이 저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영 변호사가 춘배 이장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흰머리가 섞인 듬직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앙상하게 마른 10살배기 아이. 그 아이가 60이 넘은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강태영 변호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그때 밥 주셨던 그 아이요. 저 살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강태영 변호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은 그때 그 아이 눈이었어요. 크고 또렷한 눈, 간절하게 빛나던 그 눈. 저는 강태영 변호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그 아이였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지게 컸구나. 강태영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밥 한 그릇 아니었으면 저는 굶어 죽었어요. 6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야 찾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이 팔순에 60년 전 밥 한 그릇 준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훈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정민을 불러 앉혀놓고 말했어요. 야, 정민아. 어머니 빨리 치매 판정 받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나. 정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 근데 어머니 진짜 치매 아니잖아. 어떻게 판정을 받아? 정우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사람 알아봤어. 돈 주면 진단서 써주는 의사가 있대. 500만 원이면 된대. 미경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빨리 해요. 어머니가 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써야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민아. 네가 공무원이니까 병원 쪽 인맥 좀 알아봐. 빨리.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형. 악인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춘배 이장님 댁 거실이었어요. 따뜻한 차가 올라왔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팔순잔치 날 정우가 술에 수면제를 탄 것,
민지가 대화를 엿듣고 술상을 엎은 것, 검사 결과 수면제가 나온 것, 미경이가 10년 동안 8억을 빼돌린 것, 정민이까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것,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 다 말하고 나니 목이 막혔어요. 강태영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살인미수, 사기, 횡령.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자식들 감옥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안 됩니다.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땅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저와 민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미리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저는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 찍는 거, 기억력 검사, 계산 문제, 그림 그리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아주 양호하십니다. 치매 소견은 전혀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공식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저쪽에서 치매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뭘로 갚아야 할지.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갚으실 거 없어요. 60년 전 그 밥 한 그릇, 저한테는 목숨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0년 전 밥 한 그릇.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강태영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지금 바로 생전 증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전 증여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기는 겁니다.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뒤집을 수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0억짜리 땅이었어요. 남편이랑 평생 일궈온 땅입니다. 누구한테 줘야 할까? 정호? 나를 죽이려 한 놈한테는 못 줍니다. 정민? 그놈도 한패였어요. 남는 건 정수기와 민지뿐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영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생전 증여를 하면 다른 자식들이 못 뺏어가요?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을 제대로 받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쪽에서 증여 당시 할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받은 겁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요. 이게 있으면 저쪽 주장이 안 먹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강태영 변호사가
미리 다 생각해 둔 겁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다 맡길게요. 그날 밤 저는 춘배 이장님 집에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평생 일궈온 땅을 넘기는 거였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고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늘 다정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고생할 텐데. 자식들 너무 믿지 마. 재산 앞에서는 자식도 변해.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자식들이 왜 변해?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그런데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재산 앞에서 자식들이 변했어요. 아니,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녘에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강태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마음 정했어요.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정숙이하고 민지한테 주려고요. 반반씩. 그 애들만 내 진짜 가족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공증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강태영 변호사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사무소와 일정을 잡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호 일당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알아낸 거였습니다. 할머니, 큰 외삼촌이 이장님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대요. 마을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놈이 뭘 꾸미려는 걸까?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움직임을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강태영 변호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공증 당일에 저쪽에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돌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강태영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미끼를 던질게요. 강태영 변호사가 직접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호 씨 되시죠? 저는 강태영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재산 문제로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협의요? 무슨 협의요? 어머님께서 재산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녀분들과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제 사무실로 오시죠. 정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쪽은 수요일에 서울로 올 겁니다. 그날 우리는 읍내 공증사무소에서 일을 끝내는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변호사님,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강태영 변호사가 웃었어요. 할머니, 60년 전에 밥 한 그릇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갚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내 자식들한테는 배신당했지만 60년 전 인연이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공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모든 게 결정됩니다. 70억짜리 땅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에요.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춘배 이장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준비됐어? 민지하고 정숙이도 왔어. 문을 열어보니 민지와 정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어젯밤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꼭 잘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정호 일당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운전을 하고 미경이가 옆자리에 탔어요. 정민이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 변호사가 협의하자는 건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야.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확실히 매듭 짓자. 어머니 설득해서 유언장 쓰게 하든가 아니면 후견인 신청을 밀어붙이든가. 정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그 변호사 왜 갑자기 연락한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정호가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어머니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인 거지. 자식들 없이 어떻게 살겠어? 정호는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춘배 이장님, 민지, 정수기와 함께 읍내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서류는 다 준비해뒀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생전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70억 상당의 토지를 이정숙과 최민지에게 각각 50%씩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어요. 내 평생이 담긴 땅이니까요. 공증인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공증인이었어요. 공증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순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이 증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누구의 강요나 협박은 없었습니까?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의사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어요. 공증인이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년 인생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맨손으로 일궈온 땅.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휘도록 일해서 모은 땅.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팔지 않고 지켜온 땅. 그 땅을 지금 넘기려는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김순자.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시계를 봤어요. 10시 10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70억짜리 땅이 정수기와 민지 것이 됐어요. 더 이상 정호도 미경도 정민도 손댈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오는데 강태영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웃었습니다. 네, 비서님. 이정호 씨 일행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1시간 늦는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쪽은 지금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을 끝낸 줄도 모르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돈을 빼돌리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던 자식들. 그 자식들이 서울에서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여기서 모든 걸 끝낸 겁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아무도 할머니 재산에 손 못 댑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60년 인생, 처음으로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서름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후련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민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정숙이도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가 꼭 잘 모실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구나. 피를 나눈 자식들한테 배신당했지만 진짜 가족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태영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정우가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어요. 아니, 2시에 오라고 해놓고 왜 안 나와? 미경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비서가 1시간 늦는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정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 근데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협의하자고 하더니 기다리게 하고. 정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어머니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인 거야. 자식 없이 어떻게 살겠어. 정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세 사람은 근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정우가 다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님, 아직 안 오셨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정호 씨요? 잠시만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호 씨,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정우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협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강태영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협의요? 아, 그게 이미 끝났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끝났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들렸어요. 어머님께서 오늘 오전에 생전 증여를 완료하셨습니다. 70억 상당의 토지 전부요. 공증까지 끝났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생전 증여요? 누구한테요? 막내딸 이정숙 씨와 외손녀 최민지 씨에게요. 각각 50%씩입니다.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아들인데 어머니가 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줘?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정호 씨, 어머님 술에 수면제 탄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10년간 8억 횡령한 것도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우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경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소리 들었어? 정우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생전 증여를 했대. 땅 전부를 정숙이하고 민지한테. 미경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70억을 전부? 그 늙은 것이 미쳤어. 정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 그러면 우리는 한 푼도 없는 거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푼도 없어. 미경이가 악을 썼습니다. 말도 안 돼. 공증을 받았으면 어때? 무효 소송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면 되잖아. 정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변호사가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있다고 했어. 어머니 치매 아니라고. 미경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또 뭐야? 언제 그런 걸 받은 거야? 정민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당한 거야. 완전히 속은 거라고. 세 사람은 커피숍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어머니한테 직접 가자.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서 따지자. 어떻게 자식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런 짓을 해?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가 악셀을 밟았어요.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경이가 이를 갈았어요. 그 늙은 것,
내가 가만 안 둬. 30년을 시어머니 노릇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 정민이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자기니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우 일행이 춘배 이장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와봐요. 대문이 열리고 춘배 이장님이 나왔습니다. 야, 이 시간에 무슨 짓이야?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정우가 이장님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어딨어요? 어머니, 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와 정숙이가 제 양옆에 있었어요. 강태영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우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정우가 제 앞에 서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재산을 다 정숙이한테 줘요? 나도 아들이잖아요. 저는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너도 아들이라고? 아들이 제 어미 술에 약을 타?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민지가 잘못 들은 거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검사 결과도 나왔어. 그 술에 고용량 수면제가 들어있었어. 내 심장약이랑 같이 먹었으면 난 죽었어. 정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3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저는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모셨다고? 10년 동안 8억을 빼돌린 게 모시는 거야? 미경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저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농협 거래 내역이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 매달 내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거. 10년간 8억. 이게 뭔지 설명해봐. 미경이가 더듬거렸어요. 그건 어머니 드리려고 모아둔 거예요. 오해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아뒀다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줬잖아. 그게 모아둔 거야? 빼돌린 거야? 미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잘못 없어요. 저는 형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형이 시켰다고?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병원에 상담받으러 다닌 거야? 정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너 2달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호자가 강제로 치매 검사시킬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정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었어요.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키운 자식들. 그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하고 돈을 훔치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 만들고 종일 써서 장사하고 저녁에는 남의 집 일 도왔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너희 입에 밥을 넣어줬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우, 너 대학 보낼 때 농 팔았어. 정민이, 너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학원비 대느라 내 치료 미뤘어. 그렇게 키웠어.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근데 너희가 뭘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날 챙긴 적 있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 명절에 얼굴이나 비쳤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건 없으면서 재산만 노렸잖아. 10년 동안 돈 빼돌리고 내 술에 약 타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미경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미경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10년 동안 8억을 훔쳐간 사람이 용서를 빌어?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이를 보지 않았어요. 늦었어. 공증은 이미 끝났어. 이제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어. 강태영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정호 씨, 박미경 씨,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강태영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횡령 혐의입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소요? 경찰이요? 미경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는 감옥에 못 가. 정민이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형, 나 어떡해. 나 공무원이야. 고소당하면 다 끝나. 정우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세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우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어머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 없어. 너희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춘배 이장님이 세 사람을 노려봤어요. 들었지? 나가. 여기서 더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른다. 정우 일행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가 울면서 문 쪽으로 갔어요. 정민이가 뒤따랐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등에 붙어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를 떼어낸 기분이었어요.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정수기와 민지를 번갈아 봤어요. 그래. 이제 편하게 살자. 우리끼리. 그날 저녁 춘배 이장님 댁에서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저, 민지, 정수기, 강태영 변호사, 춘배 이장님 부부 6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계란말이, 평범한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춘배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야, 순자야, 오늘 네가 주인공이다. 소주 한잔 할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은 됐어요. 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춘배 이장님 집에서 지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서 햇살을 쬐고, 낮에는 정수기와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민지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우 일당 생각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자식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강태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우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전 증여 무효 소송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효 소송이요? 공증까지 받았는데요? 네, 공증을 받았어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우 씨 측 주장은 할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증여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치매요? 서울대병원에서 치매 아니라고 진단서 받았잖아요. 강태영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감정서예요. 감정서요? 무슨 감정서요? 한종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건데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의사가 누군데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조사해 봤는데요. 그 의사가 5년 전에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아마 정민 씨가 공무원 인맥으로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면 그 감정서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해요?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허위 감정서예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단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반박해야 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일단 법원 증거조사 기일이 2주 뒤로 잡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쪽 주장을 뒤집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정수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 그놈이 소송을 걸었대. 생전 증여 무효 소송이래. 정수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요? 공증까지 받았는데? 가짜 감정서를 만들었대. 내가 치매라고. 정수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오빠들이 진짜 끝까지 이러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80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시달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다음 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저 병원에서 잘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잘렸다고? 무슨 소리야?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계약직이라 재계약 거부당했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냥 나가래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게 무슨 5년이나 다녔는데 왜 갑자기?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후배가 그러는데요. 큰 외삼촌이 병원 이사장이랑 아는 사이래요. 골프 모임 친구라고. 뒤에서 손 쓴 것 같아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손녀한테까지 손을 대다니. 민지야, 어디야? 할머니가 갈게. 민지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면 안 돼요. 뭐가 괜찮아? 우리 민지가 잘린 게 괜찮아.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지가 5년 동안 다닌 병원이었어요. 야간 근무에 응급환자에 얼마나 고생하며 다녔는데 그런 민지를 정우 그놈이 한순간에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정수기에게 말했어요. 정수가 나 좀 데려다줘. 민지 있는 대로. 정수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대신 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민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정수기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저는 민지 앞에 앉았어요. 민지가 저를 보더니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힘을 못 보태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어? 다 그놈들이 나쁜 거지.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위험한 거 제가 막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큰 외삼촌이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병원은 또 구하면 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소송에 민지 해고해. 한꺼번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80 먹은 늙은이에요. 힘이 없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민지가 병원에서 잘렸대요. 정우 그놈이 뒤에서 손 썼대요.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보복 행위예요. 이것도 추가로 대응할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자식들이 끝까지 이러는데. 강태영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쪽 감정서 쓴 의사 있잖아요. 한종구라는 사람이요. 네. 제가 그 사람 만나보려고 합니다. 직접 압박을 해볼 생각이에요. 다음 날 강태영 변호사가 한종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한종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종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종구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강태영 변호사입니다. 한종구가 움찔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김순자 할머니 감정서 건으로 왔습니다. 한종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김순자 할머니를 직접 진찰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종구가 더듬거렸어요. 그건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자료요? 무슨 자료요? 이정민 씨가 어머니 증상을 설명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진찰도 안 하고 감정서를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한종구가 땀을 흘렸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선생님, 5년 전에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 6개월 받으셨죠? 한종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이 2건 더 있더군요. 아직 수사까지는 안 갔지만 한종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다 오해예요. 강태영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상황이 안 좋아요. 강태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허위 감정서 작성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번 건이 터지면 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 있어요. 한종구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영구 취소요? 네. 거기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죄요. 한종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정민 씨가 돈 주면서 부탁했죠? 얼마 받으셨어요? 한종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500만 원요.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00만 원 받고 평생 일할 병원 문 닫으실 건가요? 한종구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정민 씨가 간단한 일이라고 했고 강태영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회를 드릴게요.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정민 씨한테 돈 받고 허위 감정서 쓴 거 다 털어놓으세요. 한종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선처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시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과거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할 거예요. 한종구의 얼굴이 절망에 젖었어요. 한참 후 한종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한종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정민 씨가 500만 원 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써달라고.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자료 보고 쓰면 된다고. 강태영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 녹음해도 될까요? 한종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녹음하세요. 강태영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한종구 의사한테서 자백받았습니다. 정민 씨가 500만 원 주고 허위 감정서 쓰게 한 거 다 털어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요? 그러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저쪽 감정서가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소송은 기각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재판에서 직접 이겨야 합니다. 2주 뒤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 증거조사 날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80평생의 고생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이기면 다 끝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지와 정수기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강태영 변호사는 먼저 법원으로 갔습니다. 서류 준비할 게 있다고 했거든요. 차 안에서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강 변호사님이 다 준비해뒀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근데 법원이라는 데가 처음이라서. 정수기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엄마, 오늘 하실 말씀 다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일주일 동안 저한테 예상 질문을 알려줬거든요. 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평생 농사 짓고 장사하며 살았는데 이런 데는 처음 와봤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강태영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좀 긴장되긴 하지만. 강태영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또렷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강태영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60년 전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멈춰 섰어요. 정우, 미경, 정민이 복도에 서 있었거든요. 정우가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미경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시뻘겠더라고요. 며칠 밤을 새웠나 봐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식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앞쪽에 판사석이 있고
양쪽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있었어요. 저는 피고석 쪽에 앉았습니다. 민지와 정수기가 방청석에 앉았어요. 반대편에 정호 일당이 앉았습니다. 정호 옆에 변호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속삭였어요. 저쪽 변호사 박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정신과 감정서가 있습니다. 한종구 의사가 작성한 건데 피고 김순자 씨가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정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예, 재판장님. 저희 측 증거가 맞습니다. 김순자 씨는 고령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입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반박 증거가 있습니다. 해당 감정서가 허위라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종구가 들어왔습니다. 한종구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걸음걸이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호가 한종구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식이 뭔 짓을 하려는 거야? 한종구가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김순자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셨죠? 한종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종구 씨, 김순자 할머니를 직접 진찰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종구가 움찔했어요. 그건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한종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니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진찰도 안 하고 감정서를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한종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정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피고 측 변호인 계속하세요. 강태영 변호사가 한종구에게 물었습니다. 한종구 씨, 이정민 씨에게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한종구가 떨렸어요. 정민이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자식이 뭔 소리야? 거짓말이야. 판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원고 측 관계인 정숙하세요.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정민이가 억지로 앉았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한종구 씨 대답해 주세요. 이정민 씨에게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한종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이 정호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정민 씨가 500만 원을 주면서 어머니가 치매라는 감정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겁니까? 한종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료만 보고 쓰면 된다고. 강태영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증거로 제출합니다. 한종구 씨의 자백이 담긴 녹음입니다. 정호 측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재판장님, 저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대방 동의하에 녹음한 것입니다. 한종구 씨, 녹음에 동의하셨죠? 한종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예, 동의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원고 측 제출 감정서가 허위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피고 김순자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김순자 씨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순자입니다. 1945년 3월 12일생이요. 주소는 어디십니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부읍. 저는 주소를 끝까지 말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김순자 씨, 올해 5월에 생전 증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증여 당시 본인의 의사로 서명하신 게 맞습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네, 제 의사입니다. 누구한테도 강요받지 않았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증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왜 그 자식들한테 재산을 안 줬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제 큰아들입니다. 팔순잔치 날 제 술에 수면제를 탔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심장약을 먹고 있어요. 수면제랑 같이 먹으면 심장이 멈춘대요. 제 손녀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죽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10년 동안 제 통장에서 8억을 빼돌렸어요. 매달 몰래 자기 계좌로 옮겼어요. 미경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둘째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돈 주고 가짜 감정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정민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어요. 종일 서서 장사하고 밤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왔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 자식들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줬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할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저한테 뭘 했어요? 돈을 훔치고 술에 약을 타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법정 안이 고요했습니다. 판사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방청석에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제 재산을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한테 주고 싶었어요. 막내딸 정숙이하고 손녀 민지요. 그 애들만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저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치매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받았어요. 제 정신은 멀쩡해요. 제가 누구한테 재산을 주든 그건 제 결정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김순자 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지와 정숙이가 저를 부축해서 자리로 데려갔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이 제출한 감정서는 허위로 판단됩니다. 정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 김순자 씨의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와 오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생전 증여 무효 청구를 기각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기각.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울러 원고 이정호, 이정민, 박미경에 대해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의견을 밝힙니다.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미경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내 돈을 훔쳐간 사람, 남편을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 한 사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저는 등 뒤로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예,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저는 다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제 옆에 섰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강태영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60년 전에 저한테 밥 한 그릇 안 주셨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제가 갚을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강태영 변호사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정우와 미경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어요. 살인미수, 사기, 횡령 혐의였습니다. 정민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한 게 드러나서 파면당했어요. 평생 모은 공무원 연금도 다 날아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정훈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야? 어머니 술에 약 탄 집? 에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정우 부부는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집을 팔고 어디론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는 춘배 이장님 집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순자야, 정훈이가 이사 갔대. 집 팔고 어디론가 갔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남이었으니까요. 강태영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편하게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이제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우가 바꿔놓은 비밀번호는 강태영 변호사가 해결해줬어요. 제 집이니까 당연히 제가 들어가야죠.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쓸쓸했습니다. 남편이랑 60년을 산 집이에요. 자식 넷을 낳아 키운 집이고 손주들 뛰어놀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정수기가 지방 식당을 정리하고 올라왔거든요. 엄마, 이제 나도 여기서 살래요. 엄마 혼자 두고 못 가겠어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막내딸이 곁에 와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수기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나도 효도할게요. 많이 늦었지만. 저는 정수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네가 와줘서 고마워.
민지도 새 출발을 했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읍내 종합병원에 민지를 추천해 줬거든요. 강태영 변호사 지인 중에 그 병원 원장이 있었대요. 민지가 면접을 보고 왔어요.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정규직이에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잘 됐다. 우리 민지 고생 끝났네. 민지가 울면서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날 살렸지. 그날 네가 술상 안 엎었으면 나 죽었어. 민지 출근 첫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쌌어요. 밥에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반찬. 정성껏 예쁘게 담았습니다. 민지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내 도시락이야. 첫 출근인데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옛날 생각나네. 네가 7살 때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도시락 싸줬잖아. 학교 앞까지 손잡고 걸어갔고 민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민지를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지.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요, 변호사님. 밥 먹었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생선구이,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밥을 한 숟갈 뜨더니 멈췄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변호사님, 왜 그래요? 밥이 입에 안 맞아요?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60년 전 그 맛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그 맛을 기억해요? 강태영 변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흘째 굶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밥을 주셨어요. 흰 쌀밥에 된장 한 숟갈. 저도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래, 반찬도 없었어. 그냥 밥만 줬는데.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밥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그 맛을 6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요. 강태영 변호사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할머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사 인사요? 내가 감사해야지. 변호사님이 나를 살렸는데. 강태영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리셨어요. 60년 전에요. 강태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전쟁고아였어요. 부모님이 폭격에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할머니가 밥을 주셨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밥 먹고 힘내라.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온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강태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신문 배달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고 사법시험 붙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고생했구나. 강태영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좋은 날이 왔어요. 변호사가 됐고 가족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찾았어요. 저는 강태영 변호사 손을 잡았어요. 네가 잘 커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다니. 그때 밥 한 그릇이 1000그릇이 되어 돌아왔구나. 며칠 후였어요. 춘배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제 마당에서 소박한 잔치가 열렸어요. 야, 오늘은 순자 진짜 팔순잔치야. 저번에는 엉망이 됐으니까 다시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모여들었어요. 막걸리가 돌고 전이 부쳐지고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민지와 정숙이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강태영 변호사도 왔어요. 춘배 이장님 부부도 함께 했습니다. 춘배 이장님이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야, 다들 잔 들어. 김순자 팔순 축하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음료수 잔을 들었어요. 춘배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80에 인생 제대로 다시 시작했다. 이게 진짜 팔순잔치야. 축하한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지와 정숙이는 정리를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민지에게 남길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80 먹은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언젠가는 갈 날이 오겠죠. 그 전에 민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80에 배운 게 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거 거짓말이더라. 할머니는 평생 그 말을 믿었어.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내가 희생하면 그게 다 돌아올 거라고. 근데 아니더라. 피를 나눴어도 마음이 없으면 남보다 못해. 반대로 피를 안 나눴어도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저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어요. 민지야, 너는 할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야. 딸의 딸이지. 근데 너만큼 할머니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어. 7살 때 엄마가 너를 맡기고 갔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이 어린 것이 엄마 없이 어떻게 크나 싶었어. 근데 네가 잘 컸어. 씩씩하게 자랐어.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어. 그리고 팔순잔치 날 너는 할머니 목숨을 살렸어. 그날 네가 술상을 안 엎었으면 할머니는 죽었어. 너는 할머니한테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편지를 이어 썼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재산을 너한테 준 건 보답이 아니야. 그냥 네가 내 진짜 가족이기 때문이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너는 할머니 마음을 알아줬어. 할머니 곁을 지켜줬어. 그게 가족이야. 할머니는 이제 후회 없어. 나쁜 자식들은 다 정리했고 진짜 가족만 남았어. 너하고 엄마 정숙이하고 강태영 변호사하고 춘배 이장님하고 이 사람들이 할머니 진짜 가족이야. 저는 편지 마지막을 썼어요. 민지야, 할머니 이제 80이야.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무섭지 않아.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 네가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게 할머니 복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아. 근데 할머니처럼 자식한테 고생하지는 마. 자식 키울 때 너무 퍼주지 마.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챙겨.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할머니가 너무 퍼줘서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 암튼 그래. 할머니가 사랑한다. 우리 민지.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지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지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읽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지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저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할머니, 어디 안 아프신 거죠? 유서 아니죠? 저는 웃었습니다. 바보야. 유서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말 쓴 거야.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 아직 효도도 못했어요. 할머니 손주 낳아드려야 하는데. 저는 민지 등을 토닥였어요. 알았어, 알았어. 안 죽어. 아직 멀었어. 같이 오래오래 살자.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마당 한쪽에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나쁜 자식들은 다 정리했어. 이제 좋은 사람들만 남았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먼 산을 바라봤어요. 80평생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젊어서는 가난과 싸웠고,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고, 노년에는 자식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고생만 하다가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살 것 같네. 봄바람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따스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봄바람처럼 따스한 결말이지만 그 속에는 겨울보다 차가운 배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봄은 왔고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팔순 잔칫날 자식이 술에 약을 타고 60년 전 밥중 고아가 변호사가 되어 나타났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드라마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녀가 부모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적지 않아요. 2023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족 간 재산 관련 범죄가 연간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베푼 선행이 수십 년 뒤에 돌아오는 이야기도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죠.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 관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라도 통장을 맡기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둘째,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한테 눈치 보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 재산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셋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져요.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넷째,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와요. 60년 전 밥 한 그릇이 1000그릇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내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겨울이라고 해도 견디다 보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